숙손통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숙손통이라는 유학자가 이게 좀 골치 아픈 인물이에요. 이 숙손통을 사마천이 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가유종이라 이렇게. 한나라 유가의 유종이었다. 한나라 시대 유학의 종주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본래 진나라에서 박사하던 진나라의 신하예요. 진시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진시황제가 죽으니까 호해에게 붙어요. 그리고 호해가 파명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항량한테 갑니다. 항량이 죽고 나니까 항우 밑으로 가요. 항우가 죽고 나니까 유방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잘하게 주인을 바꾼 걸 합치면 10번이 더 넘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생존이 아주 뛰어난 모사 기질이 있는 거죠. 삼국지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죠. 가후 같은 사람. 가후는 동탁 밑에 있었죠. 동탁이 패망하고 나니까 조조 밑에 가죠. 조조가 패망하니까 사마시한테로 가죠. 하여튼 이제 최고 권력만 따라서 가는 건데 일관성 있죠. 제가 보면은 뭐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나라, 위나라 보다 오나라보다도 더 약한 총나라의 재상을 맡아서 결국 죽었죠. 자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게 모사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보면 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사는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래 이 유방과 항우는 이제 자가우죠. 자가자우고 항적이죠. 이러면. 서로 싸웠지만 이 중간에 있었던 게 유방의 부하였죠. 이 한신이. 그런데 이 한신이 유방 밑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우를 멸망시킨 장본인은 한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힘으로요. 물론 장량이라든지 진평이 없었으면 또 그게 불가능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거의 판도가 초나라 쪽은 항우, 파쪽 쪽은 유방, 그리고 제나라 쪽은 한신이 차지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 유방을 넘봐요. 근데 그 한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황제가 되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괴철이라는 모사가 있습니다. 괴철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괴철이 아니고 괴통이에요. 철과 통자가 통하는데 글자가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글자를 잘못 쓰네요. 괴통이라는 모사가 있어요. 괴통이 한신에게 계속 당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전쟁 제일 잘하니까. 항우도 깨고 유방도 다 깨고 한신이 황제 될 수 있습니다. 한신이 재능으로. 근데 한신은 이제 이 그릇이 이제 유방이나 항우처럼 못 되는 거예요. 보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예요. 유방을 두려워해요. 유방이 무서운 인물이거든요. 유방이 이제 항우가 유방의 처자식과 부모를 볼모로 잡고 죽이겠다고 해도 유방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자기 아들도 내던지고 도망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자기 자식도 막 버리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그냥 단칼에 죽이겠죠.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입증이 되고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그것도 남 시켜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계속 괴통이 찔러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신이 저를 제나라 태수로 삼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방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유방이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나 보다 뭐 이러니까 옆에서 진평이 쿡쿡 찌릅니다. 이러다가 저 한신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 다 죽는다. 항우를 이기기는커녕.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줘라. 이러니까 유방이 그 말이 맞다 하고 대장부 어쩌게 뭐 태수냐 제나라 왕이 되라고 제왕으로 책봉을 해줘요.
유방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니, 왕이 되라, 왕이. 뭐, 그렇게 째째하게. 왕이 되라고 왕이 돼서 이제 한신이 뻑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결국 죽거든요. 죽는데 그때 이제 유방이, 이놈이 괘씸하잖아요. 누가 찔러서 이렇게 됐느냐. 이 괴통이 찔러서 그렇게 된 거죠. 괴통 불러서, 너가 자꾸 한신한테 옆구리 찔러갖고 왕이 되라 그랬지. 황제가 되라 그랬지. 너 죽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괴통이 뭐라 그러냐면, 그저, 원래 개라는 건 자기를 개로 낮춰요.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면 짖습니다. 요임금이 성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원래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개고 내 주인이었던 한신은 도척 도둑놈이고 당신은 성인이다. 요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기 개라는 거예요. 개는 원래 주인이 아니면 짖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역시 모사.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살아남는 방식이 좀 비굴하긴 하지만, 뭐 비굴하면 어때요? 살아남았고요. 근데 이제 이 숙손통이, 그 유방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 붙었다는 그런 모사인데, 유방이 이제, 그거 뭐 제가 써놨죠. 숙손통은 본래 진나라의 박사로 이세 황제 호의를 섬기다가 도망쳐서 한양의 시인화가 되었다가 다시 초나라 회양을 섬겼다가 회양의 세력을 잇자 다시 항우를 섬겼다가 항우가 패하자 유방에게 항복한 자다. 그가 유방에게 말하기를 무릇 유학자란 함께 진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룬 것을 지키는 데는 제법 쓸모가 있습니다. 원컨대 신은 노나라 유생들을 불러 신의 제자들과 함께 조정의 예법을 제정할까 합니다. 결국 노나라 유생들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결국 주공의 양가가 맞아떨어진 거죠. 배급본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주나라 자체가 서주 400년, 동주 400년, 800년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전한 200년, 후한 200년에서 400년 가는데 한나라 예를 제정한 유학자들은 노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유학을 근거로 한나라 의례가 제정이 된 거죠. 전혀 주나라와 상관없는 인물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주나라의 예학이 여전히 이 속에 반영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례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주나라 예학을 갖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허락을 합니다. 유방이. 좋소. 하지만 나같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제정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숙손통은 노나라로 가서 유생 32여 명을 조정으로 가게 했다. 그런데 노나라의 유학자 중 2사람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섬기고 주는 10명이 넘더군요. 게다가 모두 아첨으로 그들과 가까이 했더군요. 지금 천하가 전쟁이 막 끝나서 아직 죽은 이를 장사 지내지도 못했는데 예학을 일으키려 하니 옳지 않소. 예학은 모름지기 100년이 지난 뒤라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대는 가보시오. 나를 대립시 말고. 그러니까 숙손통이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비루한 유학자야. 시변을 모르는구만. 세상이 바뀌어서. 숙손통을 따라가지 않은 2명의 유학자가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권력자가 부를 때 따라가지 않으면 이름이 전해지기 어려운 버릇이죠. 하지만 저들 덕분에 노나라 유학자 중 30분의 2, 곧 15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숙손통 같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켰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이 2사람만한 자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마천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숙손통을 두고 때에 맞추어 자신을 바꿈으로써 마침내 한나라의 유종이 되었다. 그리고 큰 정직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길은 본래 구불구불한 법. 대교약졸. 노자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대직약졸. 그러니까 노자에는 대교약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빼어난 재능은 마치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졸자 이렇게 썼어요.
노장에는. 근데 이건 대직으로 바꿨죠. 큰 길은, 큰 정직은 마치 구불구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뒷말은 그대로 두더라도 당시에 유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공항국, 사마천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또 원고생, 또 동중서, 복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숙손통을 한나라의 유종이라 했으니 이른바 유종이라는 자들이 늘 아첨연하는 자들임을 사마천은 알았던 걸까. 각 시대별로 유종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권력과 상관없는지는 새겨봐야 되겠죠. 예, 일단 거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방이 숙손통을 동동해서 결국 노나라에서 전해지던 유학의 예법을 갖고 한나라 의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성공했고요.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진나라가 왜 저렇게 쉽게 멸망했는가? 진나라는 유가의 텍스트를 적대시했고 유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제자 백과서까지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한 다음에 무력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공격하는 형세와 지키는 형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방은 숙손통이 제정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한나라 시대는 오경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그 앞서서 이 주나라가 시와 서와 역으로 다스렸다면 한나라는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보탭니다. 춘추와 예기를 보태요. 근데 이제 춘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춘추는 공자가 본래 노나라 역사서였던 춘추의 기록을 근거로 포평을 가한 거거든요. 포는 칭찬하는 거고 평은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두고 어떤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은 높이고 어떤 사건은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 주나라가 끝나고 물론 진나라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진나라를 빼고 주나라의 이 시대가 끝나고 다시 들어설 나라를 한나라로 미리 예언했다는 식으로 춘추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예언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존중받는 공자가 주나라 다음 시대를 이을 나라를 한나라로 지목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살았을 때는 한나라가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의 정통성을 공자가 인정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중세 2000년간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중세의 지배 이념이었던 기독교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기독교의 이론을 지지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세 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진리 체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한나라가 공자의 춘추를 진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후대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추를 그렇게 해석하고 얘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 시대 각 지역의 예법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각 지역의 예법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얘기는 앞뒤의 기록이 서로 모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 기록을 낮추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세상은 넓고 사람의 삶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풍속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전한, 후한, 왕조 합쳐서 400년을 존속시키는 성공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한나라를 이어서 천하를 차지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단명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조조는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자기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그리고 또 그 위나라를 이은 진나라,
얼마나 쉽게 망했는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왕조들이 들어섰습니다만, 아침에 황제가 되었다가 저녁에 쫓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몇 년 만에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치를 통한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후에도 그 문단 보시면 이후 중국의 역대 왕들은 한나라처럼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저마다 육아문헌의 권위를 빈 문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당태종 16살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당나라 고조가 이연이죠. 이연의 아들이 이제 이세민인데 아버지는 수나라 양제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반란을 부추기죠. 아버지가 하지 않으려 하니까 몰래 그 황제의 후궁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버지 침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좋다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황제의 여자인 거예요. 이제는 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뭐 하여튼 16살 중학생인데 무섭죠. 뭐 당태종이 16살 때 그랬고요. 강희제 14살에 황제 됐고요. 뭐 한나라 무제 13살에 황제가 됐으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 황제 된 사람들 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어쨌든 그 당태종이 육아문헌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오경정의를 편찬하게 합니다. 육아문헌의 권위를 빌어서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송태조 조광윤도 쿠데타로 그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송태조 조광윤이 술을 먹고 자기 부하들하고 장군으로서 술을 먹고 잠을 잤는데 깨보니까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그 조광윤에게 황제의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됐다 뭐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건 아니고 짜고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도 누군가가 자고 일어나면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겠지? 뭐 이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5명의 장수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려고 꿈꿀 것 아니냐? 이 말로 이제 일부러 제거한 거죠. 뭐 일단 그 조광윤도 자기가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해 놓고 결국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원래 동북 출신의 무장이잖아요. 무장으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도전의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문치의 길을 가죠. 정도전의 기획이 성공했고요. 예, 하지만 뭐 어쨌든 송태조 조광윤도 문치를 내세워서 송나라를 다스렸고 어쨌든 송나라는 그 역대 이 문명권 중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권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의 로마가 가장 발달했다면 동양에는 송나라가 가장 발달했다 그러죠. 그리고 송나라가 천하를 다스리는 시기에는 송나라가 가장 문물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게 서구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요 책은 이제 최근에 하버드 송사가 번역이 돼서 나왔죠. 그 책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송나라 시대에는 이 전 지구 문명권 중에서 송나라가 가장 발달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국의 그 캠브리지대 출신인데, 미국 어딘가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언 모리스 같은 사회학자도 서양의 로마가 가장 번성했고, 동양에는 송나라, 그 시대는 송나라가 가장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는 그렇게 안 봤죠. 원래는 뭐 제국주의 사관이 지배할 때는 송나라고 뭐 조선이고 뭐 다 망해야 될 나라 뭐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다시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참고할 만합니다.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류가 어떻게 다음 세기까지 잘 살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동서양 구분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중국이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어쨌든 또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도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주작을 관악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념으로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주작을 관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원나라가 원래 고려를 복속시키려고 했거든요. 고려를 속국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면 최초의 침략을 막은 것은 이규보고요. 두 번째 충선한 때 노골적으로 속국화하려는 그 시도를 저지한 것은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이재현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주장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각자의 나라는 각자의 임금이 다스리게 해야 되고 각자의 백성은 각자의 풍속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논리를 갖고 요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다면 뭐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같은 민주주의 논리를 가지고 식민 지배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정신인 나라라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국주의는. 뭐 땅 따먹기였기 때문에요. 망하게 해놓고 왜 망했는지 자꾸 묻죠. 사람을 때려놓고 왜 때릴 만한 짓을 했느냐고 묻는 거나 같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내놨거든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중국과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만 없으면 안 망하죠. 예. 망하게 한 장본인이 상대 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침략을 정당화하게 한 논리밖에 안 되죠. 어쨌든 뭐 이렇게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문치에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하지 않고 통치에 성공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제 문인이 쓴 글을 빌미로 사람을 죽인 역대의 숱한 문자옥들,